행사를 현장에서 취재할 외신 기자들이 베이징을 떠나 북한 원산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기자단은 결국 방북 취재에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조금 전엔 특별 열차를 타고 풍계리로 떠난 것으로 알려져 핵실험장 폐쇄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중 사이 국경을 강력하게 유지하라고 중국에 거듭 경고했습니다. 또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리비아처럼 끝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워싱턴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 분위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합니다. 북한이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난하며 북미 회담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상황이어서 한미 두 정상의 만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진 모델 아르바이트 여성을 성추행하고 강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 2명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노출 사진이 무단 유포됐다는 다른 여성들의 신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조양호 회장 가족의 밀바리 의심 품목을 압수한 관세청이 대한항공 직원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압수된 2.5톤 분량의 상자 상당수는 조현아 전 부사장과 관련한 품목으로 확인됐습니다. 드루킹 김모 씨가 김경수 전 의원 관련 수사 협조를 조건으로 거래를 시도했다는 검찰 발표를 부인했습니다. 거래를 시도한 상황을 검찰이 녹음했다고 하자 드루킹은 이걸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 공축 법요식이 일제히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처님 오신 날 저녁 8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행사를 취재할 외신 기자단이 오늘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미국과 중국, 영국, 그리고 러시아 이렇게 4개 나라 언론사가 오늘 낮에 북한 원산에 도착한 가운데 우리 취재진만 끝내 북한행 특별기를 타지 못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먼저 베이징에서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어제 베이징에 도착한 한국 취재진은 아침부터 공항에 나와 남북 합의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판문점 채널을 통해 북한이 극적으로 명단을 수령할 경우 공항에서 곧바로 원산행 특별기를 탈 수 있을 거란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오늘도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한국 취재진은 원산행 특별기에 오르는 외국 기자단을 바라만 보고 끝내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불가능하다는 건 이제 뻔한 거고, 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뭔가 파격적으로 뭘 좀 하는 것도 좀 있고. AP, CNN 등 미국과 신화통신, CCTV 등 중국, 그리고 영국과 러시아 등 4개 나라 22명의 취재진은 오전 10시 50분쯤 베이징을 출발했습니다. Well, we hope that the North Koreans are going to be transparent like they say they are, and they're going to show us the nuclear test site and show us the dismantlement of it. 외신 기자단은 북한이 비자 비용 등으로 1,000만 원 이상을 요구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 17만 원 정도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외신 기자단은 베이징에서 이륙한 지 1시간 반 뒤인 오후 12시 20분쯤 원산 갈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북한이 한국 취재진만 배제한 채 핵실험장 폐쇄 행사를 진행하는 건 이 북미 회담 전까지 한국을 일정선에서 관리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북한에 도착한 외신 기자들은 예정대로라면 조금 전인 저녁 7시 풍계리 핵실험장으로 향하는 특별 열차에 올랐을 겁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쯤 이 풍계리에 도착하게 되는데 북한이 핵실험장을 언제 폭파할지는 날씨를 보고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한석 기자입니다. 북한에 도착한 중국과 영국 기자들은 오늘 저녁 7시쯤 취재 현장인 풍계리로 이동할 예정이라며 원산 현지에서 첫 보도를 냈습니다. 路途上有很多的山区，这个朝鲜的铁路呢，可能也不是特么的发达，所以整个路程大约要11个小时左右的。Supposed to be getting a train maybe tonight, which will take us 12 hours up the mountains. Then we get on a bus or a coach, another 4-hour drive over a bumpy road. 그러나 현지에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서 열차 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핵실험장 폭파 행사를 앞두고 취재진의 현장 접근을 돕기 위해 철도 보수와 열차 시험 운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철도가 낡고 열차 최대 속도가 시속 40km 정도에 불과해 외신 기자단은 내일 오전에야 풍계리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25일 사이 북한이 예고한 대로 핵실험장 폐기 행사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폭파 시점을 결정할 남은 변수는 현지 기상 상태입니다. 갱도 폭파 장면을 생생하게 담을 수 있는 화창한 날씨를 원할 것으로 보이는데 풍계리 지역은 내일 약한 비가 모레와 25일에는 대체로 갤 것이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이렇게 우리 기자단의 풍계리 핵실험장 취재가 어렵게 되자 정부가 통일부 장관 명의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남북 간의 합의를 이행하라고 강조했는데 상황이 녹록진 않아 보입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정부는 조명균 통일장관 명의의 발표문에서 우리 기자단 방북이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피해기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점은 평가하면서도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판문점 선언의 취지라며 북측의 합의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남북 관계는 당분간 난기류가 예상됩니다. 북한을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시보는 한미 군사훈련이 계속된다면 고위급 회담 중단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회담 재개가 쉽지 않을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민간단체들의 전단 살포에 우리 정부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다며 강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이달 내 장성급 회담도 어려워졌고 10년 만에 6.15 공동행사도 불투명, 8.15 이산가족 상봉행사 역시 북한이 중국 식당 여종업원 송환을 요구하고 나오면서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일단 중심고리를 먼저 풀고 나중에 이제 남북관계 복원과 관련되는 남북 정상 간 한라인 통화 등 반전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 공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북한과 정상회담을 3주 앞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북한을 함께 겨냥해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펜스 부통령도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국 정부의 움직임은 워싱턴에서 손성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거듭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비핵화 합의 전까지 북중 국경을 계속 강력하고 엄격하게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 최근 들어 북중 국경에 구멍이 훨씬 더 많이 뚫리고 더 많은 것들이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소문을 거론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뒤 북한 여성 노동자의 파견이 재개됐다는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를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에도 북한의 태도 돌변 배후로 중국을 언급했습니다. The president of China, President Xi, could be influencing Kim Jong-un, but we'll see. 북중 간 밀착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으니 비핵화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진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느슨하게 하지 말라는 주문입니다. 중국은 터무니없다며 반발했습니다. 中国一直严格地遵循着履行着自己所应当承担的国际义务. 미국은 북한엔 당근과 채찍 두 갈래 메시지를 함께 던졌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합의하지 않으면 리비아처럼 끝난다고 경고한 반면 문우신 재무장관은 북미 정상회담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악관도 김정은을 북한 최고 지도자로 칭하고 평화회담이라는 한글도 함께 써넣은 기념주화를 공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레 한반도에 들이운 먹구름을 걷어내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워싱턴에서 정유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약 5시간 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립니다. 한미 정상 대화에선 이례적으로 통역만 배석한 채 단 둘이의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청와대가 밝힌 의제는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또 북미 간 어떤 합의를 이룰지와 이행 방안 등입니다. 북미 회담 성사 자체가 의제라는 설명에 기자들 질문이 쏟아지자 정의용 안보실장은
99.9% 성사된 걸로 보지만 여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서 대비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우리와 미국을 비난하며 북미 회담의 불확실성을 높인 상황에 대한 고민이 담긴 걸로 보입니다. 정 실장은 또 이틀 전 한미 정상통화 때 배석했었다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 설명과 북한의 태도가 왜 다르냐고 물었다는 일부 외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정 실장은 이어 북한 입장을 좀 이해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도록 어떤 걸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그동안 한미 실무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두 정상의 이번 단독 회담에서도 북한 입장을 조금 더 반영한 중재안이 논의될 거란 뜻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림입니다. 오늘도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우리 기자단만 오늘 북한에 못 들어갔는데 앞서 그 정성의 특파원 리포트에 나왔던 북한 기자인가요? 노동신문 기자. 네, 그 말 들어보면 내일이라도 북한이 좀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거 아닌가요? 예, 그 노동신문 기자 말을 조금 더 전해드리면요. 뭐 희망을 품고 내일까지 기다려보면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다만 이 얘기는 어디서 전해들은 건 아니고 내 개인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한반도가 이 남북이 육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내일 육로로 가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외신 기자들이 오늘 저녁에 풍계리로 출발했거나 곧 출발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걸로 봐서는 우리 기자단이 내일 방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풍계리 취재가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북한을 그렇게 도와주려고 애썼는데 북한이 우리만 이렇게 쏙 뺀 게 기분이 쏙 좋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예정대로 풍계리 실험장 폐기가 진행된다는 거는 비핵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겠죠? 그렇죠. 일단 북한이 이제 비핵화 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 그래서 북한이 이제 북미 정상회담 자체를 북한이 깨지는 않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김기관 담화 이후에 북미 간의 이제 교섭이 다소 덜컹거리는 모양새였는데 그게 안정화되는 계기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북한이 김기관 담화를 통해서 보여준 건 뭐냐면 앞으로는 미국에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하진 않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 지금까지 추구해온 비핵화 방식, 즉 이를테면 6개월 안에 북한 핵무기 일부를 빼겠다든가 하는 식의 속전속결식의 비핵화 방식이 얼마나 먹혀들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한 20일 정도 남았잖아요. 3주 남았죠. 예, 이 20일 동안 북미가 이제 물밑에서 사전 조율을 계속 할 텐데 그 사전 조율 결과를 통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이 정도면은 회담할 만하다라는 정도까지 합의가 갈 수 있느냐가 다음 달 10일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여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때까지 남북 관계 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여요. 예, 사실 북한이 지금 미국에 내야 될 화를 갖다가 우리한테 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로 봐서는 좀 북미 관계가 풀려야 남북 관계도 풀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진 모델 아르바이트 여성을 성추행하고 또 강압적으로 촬영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남성 2명이 오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신의 노출 사진이 유포됐다는 여성들의 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모자와 선글라스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서둘러 경찰서에 들어섭니다. 유튜버 양예원 씨가 고소한 촬영자 모집책입니다. 강압적인 분위기 있었나요? 있었는지 성추행하신 거 혐의 인정하십니까? 스튜디오의 실장은 통보받은 오전 10시보다 한참 이른 아침 7시 40분쯤 취재진을 피해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양 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촬영을 강요했는지 또 촬영 과정에서 성추행이나 감금, 협박이 있었는지를 캐물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촬영 모델에 대한 성추행과 사진 무단 유포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천안의 20대 여성은 5년 전 양예원 씨처럼 홍대 부근 스튜디오에서 모델을 하다 노출을 강요당했고 그때 사진이 최근 인터넷에 무단 유포됐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도 서울 마포소로 이첩해 다른 피해 사건과 같이 수사할 방침입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드루킹 김모 씨가 자신이 수사 협조를 조건으로 수사팀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게 당시 녹취 파일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이에 검찰도 정식 요청이 오면 공개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검찰은 댓글 조작 사건 첫 공판 이틀 전인 지난 14일 드루킹의 요청으로 면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드루킹이 김경수 전 의원 관련해 새로운 의혹을 진술하는 대신 자신에 대한 수사 축소를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거절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었습니다. 면담 과정도 모두 녹음했다며 필요하면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드루킹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자신의 이혼 소송을 맡고 있는 윤평 변호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검찰과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겁니다. 드루킹은 윤 변호사에게 검찰이 녹취 파일을 공개하더라도 자신에게 불리할 게 없고 문제될 것도 없다며 파일을 공개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면담 시간을 두고도 검찰은 50분, 드루킹은 1시간 반을 냈다며 엇갈린 상황. 논란이 거세지자 검찰은 드루킹이 변호인을 통해 녹음 파일을 공개해달라는 서면 요청서를 정식으로 보내오면 바로 녹음 파일 전문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조양호 회장 가족이 밀반입한 걸로 의심되는 물품들을 관세청이 어제 무더기로 압수했습니다. 이 상자 안에 과연 뭐가 들었을지 저희가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1,000가 넘는 유명 디자이너 책상, 맨 왼쪽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용품이라고 써진 박스도 보입니다. 또 미국 LA 공항에서 왔다는 표시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이 DDA, 즉 조연아 씨를 뜻하는 알파벳 코드입니다. 실제 관세청 수사도 조연아 씨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관당국은 어제 이 밀반입 의심 물품을 은닉한 혐의로 대한항공 관련 직원들의 집도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밀수가 의심되는 해외 물품이 무더기로 나온 대한항공 협력업체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던 어제 오후, 세관 조사관들은 관련된 대한항공 직원들의 자택도 일제히 압수수색했습니다. 밀반입 의심 물품들을 은닉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직원들이 대상입니다. 관세청은 이 직원들의 개인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압수해 해당 물품에 대한 기록과 조연아 전 부사장 등과 연락한 정황을 조사 중입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어제 압수된 2.5톤 분량의 상자들은 외국산 가구 등 생활용품이 많으며 수년 전 반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상자 겉면에 조연아 전 부사장을 의미하는 코드 DDA 표시가 나오는 등 물품 상당수가 조 전 부사장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밀수 혐의 수사의 초점이 조 전 부사장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또 수사가 시작된 이후 조 회장 가족들이 밀반입한 물품들을 회사와 관련된 장소 여러 곳에 숨긴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회장 가족에 대한 관세청의 소환 조사는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씨가 경찰에 소환되는 28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이강입니다. 그제 세상을 떠난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발인식이 오늘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평소 숲을 좋아했던 고인의 뜻에 따라 화장한 뒤에 수목장으로 치러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향년 73세로 별세한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발인제는 유족들만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발인제를 마치자 구 회장을 보좌했던 비서를 비롯해 LG의 직원 6명이 관을 들었습니다. 관이 장의차에 실리자 아들 구광모 상무를 비롯한 LG 일가 유족들이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룹 계열사 경영진과 허창수 GS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등 재계 인사들도 참석했습니다. 장의차가 떠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30분 정도였고 이후 가족들만 장지로 이동해 장례가 진행됐습니다. 유족들은 유해를 화장한 후 경기도 광주 곤지암 화담숲 인근 나무에 뿌리는 수목장으로 장례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구본무 회장이 조성하고 즐겨 찾았던 곳으로 정답게 이야기를 나눈다는 뜻의 화담은 고인의 아호이기도 합니다. 매장 위주의 장묘 문화 개선에 의지를 보였던 고인은 20년 전 사후 화장 서약을 했습니다. 아들 구광모 상무는 부친상을 치른 뒤 다음 달
주 LG 임시 주주총회에서 등기 이사로 선임돼 그룹 경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박진호입니다. 라돈 침대 파장이 갈수록 커지면서 정부와 국회도 제도를 바꾸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고 또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강청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책임 있는 방사능 안전정책 마련하라!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라돈 침대 관련 대책은 크게 사태 수습을 위한 해결 방안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대진 침대 사용자에 대한 현황 파악이 급선무로 꼽힙니다. 사용자 등록을 반드시 모두 정부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쭉 리스트업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건강 추적 조사를 해주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진 침대 힘만으로는 리콜이 역부족이라며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진만으로는 투고 지금 능력이 지금 안 되니까 이 매트 사용자들 실태를 파악하고 수거를 해서 대진 침대 사용자가 참고할 지침과 의료 상담에 대한 요구도 쏟아집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침대와 같은 가공제품 취급업자도 방사성 물질을 쓰게 되면 반드시 신고하고 가공제품에 의한 방사선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번 체제에 생활 방사선에 대한 안전기준을 확실하게 만들고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천연 방사성 물질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이를 표기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봉축 법요식이 열렸습니다. 징검다리 연휴에 나들이 나온 시민들도 많았는데 내일부터는 불청객 황사가 예보돼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음이 짙어진 산 정상. 등산객들이 신선한 바람을 맞으며 땀을 식힙니다. 산 중턱 사찰엔 알록달록 연등이 장식됐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에 참여하려는 신도들이 긴 줄을 섰습니다. 절벽 위에 세워진 암자에도 붉은 연등이 빙 둘러쌌습니다. 울창한 초록숲과 선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황금빛 불상 앞에선 신도들이 향을 꽂으며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조계사 법요식에는 만여 명의 신도가 참석했습니다. 엄숙한 표정으로 불경을 함께 읊고 두 손 모아 소원을 빌었습니다. 노란 유채꽃으로 뒤덮인 한강공원엔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강을 따라 노란 유채꽃이 가득합니다. 꽃밭 곳곳에서 친구나 연인과 함께 사진 찍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아이들도 꽃 구경에 신이 났습니다. 애기 이제 태어나니까 집에만 있다가 이렇게 빨간 날 남편이랑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내일과 모레엔 중국발 황사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 영서, 충청, 호남 지역의 내일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지난 주말 아파트에서 아령이 떨어져 50대 여성이 크게 다친 일이 있었죠. 이번에는 식칼이 공중에서 떨어졌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그제 오후 5시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식칼이 공중에서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파트 건물 앞 벤치에 앉아 있는데 바로 옆에 30cm 길이의 식칼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신고자는 떨어진 게 칼인 걸 확인하고 공중을 올려다보니 누군가 창문을 닫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분은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뭐가 떨어지더니 찌드라는 거예요. 네네. 보니까 칼인 거고 그래서 쳐다보니까 누군가 문을 닫는 것 같다. 이제 경찰은 수거한 식칼에서 지문이 발견되지 않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이제 막 입주를 시작한 새 아파트입니다. 칼이 떨어진 동에는 현재까지 7가구만 이사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탐문 수사에 나선 경찰은 발코니 확장 공사 과정에서 칼이 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호칼이라면 칼날이 좀 예리하고 그럴 텐데
현장에서 수거한 칼은 무디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 공사하는 인부들이 혹시 작업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릴 수.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떨어진 아령에 맞아 크게 다친 게 사흘 전이었습니다. 물건이 떨어지는 일이 잇따르면서 아파트마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2,000대 넘는 중고차를 싣고 인천항에 정박해 있던 화물선 안에서 큰 불이 났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이틀째인 오늘도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처참한 선체 내부 모습을 김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화물선 내부에 불빛을 비추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타버린 자동차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전기타 있다. 빼곡히 주차된 차량들은 차 안이 훤히 보일 만큼 불에 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새까맣게 탄 기둥이 위태롭게 받치고 있는 철제 천장은 뜨거운 열기에 휘어진 채 내려앉아 참혹했던 화재 당시 상황을 짐작케 합니다. 인천항에서는 오늘도 화재 진화 작업이 계속됐지만 차량 1,400여 대가 타면서 뿜어내는 연기와 화덕처럼 달궈진 내부 열기 탓에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완전 진화까지 하루 이틀 더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부산 동삼동의 한 사찰에서 승용차 한 대가 건물을 들이받은 뒤 멈춰서 있습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이 부상자들을 분주히 옮깁니다. 사고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임시로 설치한 천막 아래에서 점심 배식을 기다리던 신도들을 73살 A씨가 몰던 차량이 갑자기 덮치면서 일어났습니다.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김호선입니다. 나경원, 비서, 중학생, 욕설. 오늘 포털사이트 검색어로 이런 단어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비서가 한 중학생에게 욕설을 한 녹취록이 공개된 건데 권란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어젯밤 유튜브에 올라온 나경원 의원 비서 박모 씨와 한 중학생의 전화 대화 내용입니다. 5분 50초 분량의 녹취 파일엔 고 노무현 대통령 등에 대한 막말도 담겨 있습니다. 나는 바로 정당인데, 김대중 노무현이 나는 바로. 해당 중학생은 SBS 기자에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 의원에 대한 비판글을 올렸는데 의원실 측과 이 글을 두고 승강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박 비서에게 폭언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는 상당히 많고 경고장이 많이 붙었기 때문에 근거성을 따지면서 막무가내로 막 욕설 퍼붓고 막 협박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꺼내면서 저희 학교 찾아오겠다고 하는데.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인터넷상에선 박 비서뿐 아니라 나 의원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페이스북에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나 의원은 직원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불찰이라며 해당 비서는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비서도 잘못을 깊게 뉘우치며 반성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후 해당 중학생에게 전화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처벌과 책임 추궁을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르는 등 성난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이번 징검다리 연휴에 해외여행을 가려던 가족이 공항까지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미 2달 전 결제를 끝내고 전자항공권까지 받았는데 예약 내역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7살 김모 씨는 이번 연휴에 친구 가족과 함께 9 식구의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패키지 여행 비용 770만 원도 2달 전 결제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떠날 아시아나 항공 계열사인 에어서울의 전자티켓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출발 당일 인천공항에 가서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외되는 게 없다. 이미 취소가 돼버렸다. 계속 기다려달라. 그래서 저희가 공항에서 5시간을 기다렸어요. 속 타는 김 씨 가족을 두고 항공사와 여행사는 책임 떠넘기기에 바빴습니다. 여행사가 문제가 같으니까 여행사 때 물어보고 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다른 분이 전화 와서 지금 갈 상황이 아니다. 두 가족은 해명조차 못 듣고 집으로 돌아왔고 에어서울은 이틀이 지나 내놓은 해명에서 예약 시스템에 알 수 없는 이상 작동을 탓했습니다. 시스템적인
경제적인 문제로 저희한테 예약 상황이 안 넘어와서 캔슬이 됐다고 봐야죠. 여행사도 문제입니다. 출발 3일 전 항공권이 취소됐는데도 예약 상태를 확인도 안 했습니다. 자동으로 취소가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뭐 이렇게 당사자가 알림같이랑 뜬다던가 그런 건 아니에요. 여행사는 김 씨가 결제한 경비의 1.5배를 되돌려주기로 했습니다. 2달간 기다려온 여행을 산산조각낸 보상입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출장비를 묻지마 수당처럼 받아온 관행이 또 드러났습니다. 이미 출장 시간 부풀리기로 적발된 서울의 한 구청에서 새로운 출장 수당을 만든 뒤 내근 위주 공무원에게까지 출장비를 퍼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서울시에 보낸 공문입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송파구 공무원의 85%인 1,263명이 출장 시간을 부풀려 2억 6천여만 원의 출장비를 더 타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익위 조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 송파구는 출장비 부풀리기를 막겠다며 새 수당을 마련했습니다. 한 달에 15일 이상 외근 나갈 직원을 상시 출장 공무원으로 지정해 매달 22만 5천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체 직원의 63%, 796명이 지정됐고 지금까지 18억 원 넘게 지급됐습니다. 상시 출장 공무원 명단을 살펴보니 출장이 잦은 직무뿐 아니라 내근 위주의 직무가 다수 포함됐습니다. 여권 등 민원 서류 발급 담당, 동사무소의 등초본 발급 업무 직원까지 포함됐습니다. 출장 어떤 업무로 가셨는지, 실제 가셨는지 그것만 대답이 안 되나요? 굳이 하자면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또 섣불리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서. 출장 업무로 돼 있는데 어떤 출장 내용인지 이건 좀 민감한 사안이라 제가 이건 좀. 구청 측은 모든 직무가 민원 폭주로 외근이 잦다면서도 상시 출장 수당이 낮은 급여의 보완 성격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먹고 살기 힘든 때가 아니잖아요. 구청 공무원들의 회계 부정에 대해서는 징계와 환수는 당연한 것이고 구청장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2007년 성북구 공무원들이 출장비 명목으로 47억 원을 부풀려 타냈다 권익위에 적발됐고 강남구도 2013년 송파구와 비슷한 상시 출장 공무원제를 실시하다 폐지했습니다. 나랏돈이 공무원 출장비 명목으로 새 나가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어제부터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할지를 놓고 밤샘 토론을 벌여온 국회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긴급 시위를 벌였던 민주노총은 앞으로 노사정 대화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지친 모습으로 회의장을 나섭니다. 최저임금에 기본급여와 직무수당 등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뿐 아니라 정기 상여금도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11시간 동안 열띤 논의를 벌였지만 의견차를 좁히진 못했습니다. 민주당과 대부분 야당 의원들은 어느 정도 합의했지만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로 올리는 신용은 하고 실질적인 상승 효과는 없게 만드는 이런 안들이 오늘 하루 종일 논의가 된 것입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강하게 반발해온 민주노총 회원들은 국회가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며 회의장 밖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양대 노총에서 반대해서 안 된 거죠. 아닙니다.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이 임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5월에 다시 새롭게 올 17일부터. 그런 것은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반대해서 안 됐잖아요. 아니죠. 8개월 동안. 민주노총 회원들은 이런 발언에 반발하며 앞으로 노사정 대표자 회의 등 어떤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환노위 간사들은 모레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지만 이번에도 합의하지 못하면 소수 의견은 남겨둔 채 표결로 밀어붙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몇몇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통행료가 상식적으로 너무 비싸다고 느낀 적 있으실 겁니다. 이용자들의 원성에 일부 민자 고속도로는 요금을 내렸지만 유독 외국계 펀드가 투자한 도로들은 요지부동인데 먼저 그 실태를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과 송도를 잇는 민자도로인 인천대교. 20분 정도 거리인데 승용차 통행료가 5,500원, 대형 화물차는 12,200원이나 됩니다.
지난해 11% 내렸는데도 정부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3배에 이릅니다. 친지분을 모시러 가는 중인데 갔다 오면은 도로비에다가 기름값 하면 엄청난 부담이 돼요. 한 달에 15일 정도 15번 정도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한 15만 원 이상 들어가겠죠. 서울 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은 지난 3월 통행료를 33.3%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인천대교와 같은 민자도로인데도 동일 거리로 따지면 요금이 절반 이하로 싸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전국 18곳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비교해보니 외국계 자본 한 곳에서 투자한 고속도로 5곳의 평균 통행료가 유독 비쌌습니다. 이곳은 호주계 자본인 맥쿼리 인프라펀드로 외환위기 당시 불확실성 속에 투자금이 부족했던 한국의 사회 간접 자본에 유리한 조건으로 집중 투자해 지금은 인프라 공룡으로 불립니다. 높은 거 사실입니다. 지금 수익 낮춰달라고 계속 협의를 하거든요. 금융기관들은 항상 자기들 수익률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정부는 맥쿼리 측과 천안 논산 고속도로 등의 통행료 인하를 협의 중이지만 당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탓에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정부가 아닌 민간 자본으로 건설하는 민자도로는 국민이 내는 통행료와 정부 지원금으로 투자금을 회수합니다. 수익이 나면 참여한 투자자에게 이자와 배당금으로 지급하는데 한국도로와 항만 12곳에 투자한 맥쿼리 인프라펀드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계열 자산운용사에 지급해온 걸로 나타났습니다.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맥쿼리 인프라펀드의 공시자료입니다. 지난해 계열 자산운용사인 맥쿼리 자산운용에 수수료로 365억 원을 줬고 2016년엔 성과 보수까지 합쳐 79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2006년 상장 이후 이렇게 지급한 돈은 5,350억 원으로 같은 기간 이자, 배당 소득의 25%에 달합니다. 자산운용사가 받는 보수율이 시가총액 기준 1.25%로 비슷한 펀드의 2배가 넘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공유해야 할 수익이 과도하게 외국 운용사로 쏠리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민자사업처럼 어떤 수익을 이렇게 보장받고 또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산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0.1에서 0.2%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맥쿼리 측은 인프라 펀드의 투자 관리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수수료가 높다고 도로 통행료가 비싸지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높은 수수료율이 정부의 통행료 인하 논의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는 요금을 낮추는 대신 사업권 보유 기간을 늘려주는 방식인데 고정 비용인 수수료가 높다 보니 그만큼 이익이 줄어드는 다른 투자자들의 합의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고정비로 이렇게 가져가기 때문에 이게 정부로서는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그런 게 되는 거죠. 비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렇게 장벽으로 있다 보니까. 국민이 내는 통행료가 해외 자본의 배만 불리는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SBS 조성현입니다. 일부 상조업체들이 소송 혹은 법정 관리 중이라는 핑계를 대며 고객들의 계약 해지 신청을 거부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 해지와 환급을 거부하는 건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50대 자영업자 김모 씨는 10년 전 상조 상품에 가입해 매달 4만 원씩을 꼬박꼬박 납입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납입한 돈을 환급받으려던 김 씨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듣다 하는 말이 지금은 상담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홈페이지를 보니까 법정 소송에 좀 휘말려 있고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법정 소송을 이유로 계약 해지 신청을 거부하는 건 불법입니다. 또 다른 업체는 법정 관리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해지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기업 회생을 신청하여 모든 지출을 법원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바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계약 해지 신청 접수를 거부한 상조업체 2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두 업체 회원수만 7만 명에 달하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등
자신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업체 측에 통보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상주업체 자본금 요건이 강화되면서 업체들의 무더기 폐업이 예상되는 만큼 부실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다음 달 13일 지방선거에선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처음으로 동시에 치러집니다. 모두 12곳이라 미니 총선으로도 불릴만 한데 어느 곳에서 누가 나오고 또 여야의 전략은 뭔지 최재영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6월 13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구는 모두 12곳에 달합니다. 지역도 전국에 골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선거 결과를 통해 현 정권에 대한 민심을 폭넓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니 총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광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 국정 주도권을 잡겠다는 구상입니다. 한국당은 현 정권 심판론으로 보수 재결집을 노리고 있습니다. 관심 지역 중 하나인 서울 송파을을 보면 여야 선거 전략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3선의 최재성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재보궐선거는 그 한 석의 의미가 총선의 몇십 석과 같은 의미입니다.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일 수 있고 한국당은 홍준표 대표가 영입한 앵커 출신 배현진 후보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제가 자유한국당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한국당이 9곳 이상 승리한다면 민주당이 원내 1당을 내어줄 수도 있어서 여야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중동의 이라크와 시리아에선 IS와의 전쟁은 끝났지만 지뢰와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량으로 묻혀있는 이 지뢰를 없애는 데만 50년이 걸릴 거란 전망입니다. 카이로 이대욱 특파원입니다. 지뢰를 제거하는 쿠르드족 특수부대의 활동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지뢰의 한쪽 다리를 잃은 파키르 대령은 특수부대를 이끌며 IS에게 탈환한 지역에서 몇천 개의 지뢰를 제거했습니다. IS의 살해 목표가 된 파키르 대령은 결국 IS가 매설한 폭발물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유엔은 IS가 물러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지뢰와 불발탄을 제거하는 데 무려 5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탈레반과 IS가 테러 경쟁을 벌이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프간에서 지뢰로 장애를 입은 사람만 12만 명에 달합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지뢰 때문에 버려진 마을이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게 지뢰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라 지뢰 수업은 필수 과목입니다. ما باید من نبشناسیم که من چند نوع است. من به طور عموم دو نوع است. یکی من ضد پرسونل و دیگر من ضد تانک. ضد پرسونل 지뢰에 발목이 잡힌 중동 국가들은 도시 재건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 객석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고궁을 산책하며 연주를 즐기는 새로운 형식의 공연이 등장했습니다. 봄날 경복궁에서 즐기는 관객 체험형 공연을 권혜리 기자가 소개합니다. 석양이 질 무렵 조선시대 왕의 행차에 따르던 대취타 선율이 고궁을 거니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태평소와 나발, 나각 같은 전통 관악기가 앞장서서 궁을 누비면 마치 피리 부는 사나이를 좇듯 관객은 줄이어 뒤를 따릅니다. 음악이 잘 들리는 객석에 앉아 수동적으로 감상하는 게 아니라 공간을 흠뻑 느끼며 적극적으로 소리에 다가섭니다. 국악기랑 잘 어울리는 음향 상태에서 연주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선택적으로 음향을 만들 수 있는 게 연주자로서 재밌지 않나. 왕의 우물 앞에 도착해선 서양악기 베이스와 조화를 느껴보기도 하고 궁중의 뜰에선 사방으로 흩어진 연주자들 사이에서 관객들이 가장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찾아갑니다.
관객들이 만들어내는 이 동선 자체도 또 하나의 공연의 퍼포먼스로 교감하고 체험하게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이머시브 콘서트. 2011년 뉴욕의 한 호텔 공간을 활용해 시작한 슬립 노모어로 유명해진 체험형 공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시도하고 있는데 고궁을 활용한 공연은 처음입니다. 숨바꼭질 같았어요, 아이들하고. 진짜 궁궐 사랑 같았어요. 음악과 공간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관객은 공연 안으로 쑥 빨려 들어갑니다. SBS 권애리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무릎을 다치고도 축구대표팀에 소집됐던 맏형 이근호 선수가 끝내 러시아 월드컵에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추가 발탁 없이 팀을 꾸려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정찬 기자입니다. 단순 타박인 줄 알았던 이근호의 부상은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무릎 인대가 파열된 것으로 드러나 소집 첫날 월드컵의 꿈을 아쉽게 접었습니다. 이로써 최전방엔 투톱 자원인 손흥민과 황희찬, 장신 조커, 김신욱 3명만 남았는데 신태용 감독은 추가 발탁 없이 공격진을 다시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선민, 이승우, 구자철 이런 선수들이 같이 투톱으로서도 형태를 만들 수 있고 또 우리가 다른 전술을 할 때도 선수들이 다 같이 또 공유할 수 있는 전술. 소집 둘째 날 안타까운 소식으로 시작했지만 선수들은 프로필 촬영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감동을 주는 경기를 하겠습니다. 화이팅! Come on, Korea! 특히 깜짝 발탁돼 이근호의 대안으로 급부상한 20살 막내 이승우와 K리거 문선민도 대표팀 분위기에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얼어있는 것 같아요. 좀. 제가 처음이라. 경기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근호 형이나 많이 오지 못한 부상 당한 형들 생각을 하면서라도 더 열심히 뛰어야 할 것 같아요. 연이은 부상 이탈이라는 악재를 딛고 분위기를 끌어올린 월드컵 대표팀은 내일부터 본격적인 전술 훈련에 들어갑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에서 역전의 명수로 거듭난 한화의 저력이 무섭습니다. 선두 두산을 상대로 짜릿한 재역전극을 펼치며 단독 2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3회 호잉과 김태균의 연속타자 홈런을 앞세워 6대1까지 앞섰던 한화는 두산에게 7회 2점, 8회에는 넉 점을 내주고 리드를 빼앗겼습니다. 9회 말 투아웃에서 호잉이 가운데 담장을 넘어가는 극적인 동점 솔로 홈런을 터뜨려 대전구장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연장 11회엔 두산 투수 김정후의 송구 실책으로 노아웃 2, 3루 기회를 잡았고 송광민이 끝내기 안타를 터뜨려 올 시즌 16번째 역전승을 완성했습니다. 한화는 10년 만에 단독 2위에 오르며 선두 두산의 3경기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기아도 급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범호와 김주찬의 석점 홈런에 힘입어 KT를 누르고 4연승을 질주하며 3위 SK와 격차를 2경기로 좁혔습니다. 삼성은 롯데를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4대0으로 뒤진 7회 롯데 유격수 문규현의 실책으로 기회를 잡았고 이원석과 러프의 적시타에 이어 강민호가 왼쪽 담장을 넘어가는 역전 투런 아치를 그려 친정팀을 울렸습니다. SK는 에이스 산체스를 내세우고도 넥센의 완패를 당해 6연패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중견수 이형종이 환상적인 노바운드 송구를 선보인 LG는 NC를 꺾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여자 배구 네이션스 리그에서 우리나라가 독일의 역전승을 거두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우리 팀은 첫 세트를 내주고 두 번째 세트에서도 끌려가다가 에이스 김연경을 앞세워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김연경 선수 날카로운 서브 에이스에 시원한 블로킹 득점을 곁들이며 양팀 최다인 29점을 터뜨렸습니다. 지난주에 최강 중국을 격파했던 우리 팀은 독일을 3대1로 물리치고 3연승을 이어갔습니다. 세계적인 골잡이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가 어처구니 없는 할리우드 액션으로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LA 갤럭시와 몬트리올의 경기 도중 이브라이모비치가 상대 선수와 함께 쓰러져 있는데 알고 보니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뒷걸음질 치던 선수에게 살짝 발을 밟혔을 뿐인데 갑자기 뺨을 때리더니 뺨 맞은 선수가 쓰러지자 자기도 아픈 척 덩달아 드러눕습니다. 비디오 판독 결과 이 할리우드 액션이 딱 걸리며 이브라이모비치는 레드카드를 받고 야유 속에 퇴장당했습니다. 야구에서 주자가 타구에 맞으면 아웃이 되죠. 보통은 총알 같은 직선 타구를 피하지 못해 맞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오늘은 느린 원바운드 타구에 맞아 아웃되는 황당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그 사이 전국에는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황사가 찾아오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중국과 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오후 서해 5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서해안과 내륙에도 황사가 날아들겠고 미세먼지 농도도 매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기온은 중부지방의 경우 오늘과 비슷합니다. 서울 아침 기온 13도를 시작해서 한낮에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아침 기온 오늘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모레까지는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인터넷엔 고 구본무 LG 회장을 기리고 생전 선행과 미담을 소개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벌이라면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왜 고인은 추모하고 있는지 지금 수사받거나 재판받고 있는 다른 회장님들이 꼭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